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에 대한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그 금융위원회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라든가 그 다음에 2018년도 신년사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생산적, 포용적 금융 구상 방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도에는 이런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에 대한 각종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 그리고 정책적 어떤 개선 방안들이 계속 아마 지원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들의 어떤 지원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논술 개요를 잡는다면 서론에서는 아마 사실관계 정도 언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최정구 위원장이 2018년도 신년사를 통해서 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사실들을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그 금융혁신 4대 전략 중이 뭐냐면 금융 부문에 대한 쇄신 그리고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다름 아닌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입니다. 그렇게 금융혁신 4대 과제 중에서 이 두 가지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에 대한 대표적인 과제들이다, 이렇게 해서 언급하면서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서론을 이끌어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배경,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아니면 양극화 문제에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큰 문제들의 어떤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보는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이노믹스라고 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연결성, 이런 연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아마 서론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론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아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금융하고 포용적 금융, 이 두 개로 나눠서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생산적 금융의 정부 방안, 그 다음에 은행의 지원 방안, 그 다음에 포용적 금융의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화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생산적, 그 다음에 포용적 금융,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 해가지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 아마 구조를 이렇게 잡아내시면 이제 본론으로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는 일단 본문 내용을 요약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짤막하게 앞서 본문에서 언급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요약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의 견해. 그래서 본인만의 견해는 지금의 어떤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 너무 서민과 중소기업 쪽에만 이렇게 치중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금융산업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잘못됐을 경우에 경쟁력이 약화가 된다든가, 그 다음에 오히려 혁신적인 서비스가 개발되는데 어떤 저해 요인으로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해서 어떤 비판적인 견해를 적어내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죠. 그런 굉장히 손쉬운 영업을 했던 관행들이 이제 개선되어야 될 시기다라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들을 정리해서 맨 마지막에 기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잡아 나가시면 논술을 적어 나가시는데 크게 방향성에 있어서는 문제 없으리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어떤 배경, 그리고 개념,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은행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바로 이제 글로벌 위기, 저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이 과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그동안 수행해 왔는가라고 하는
어떤 반성이 이런 생산적 금융에 대한 대해서 고려해 보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 중개 기능으로서 한정적인 어떤 자금을 적재적소에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저성장 저금리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생산적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손쉽게 영업할 수 있는 이제 소비적 분야, 그래서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이런 관련한 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와 같이 이제 가계대출 또는 이제 부동산 금융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제 생산성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 성장의 잠재 동력으로서의 어떤 전환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산성 증대와는 무관한 쪽에 너무 집중됐던 점, 그래서 집중이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 여러분이 뭐 부동산 뉴스에서 계속 보시듯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치솟는 부분,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거시적 관점에서 그리고 금융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너무 손쉬운 영업,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어떤 금융을 개발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이 아니라 그냥 가계대출과 같이 기존에 했던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서 너무 지금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들이 자금 중개 기관으로서 떠안아야 될 어떤 이런 리스크를 가계라든가 또는 기업 차주에게 전가한,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쪽으로 정책금융을 이용해서 정책금융기관으로 떠넘기는 이런 리스크 전가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대출을 좀 살펴보면요, 담보하고 보증 대출, 담보와 보증이 있는 대출의 비중이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담보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신용으로만 대출 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보면 금융 부문이 과연 이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충하고 그를 통해서 소득 증대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기여를 했었냐라는 데에 대한 굉장한 그 회의적 어떤 관점들이 이런 생산적 금융에 대한 논의의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포용적 금융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저성장, 그다음에 침체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문제, 금융 소외계층이라고 하죠.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논의가 바로 포용적 금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8년 이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 본격적으로 이런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금융들이 굉장히 그 고신용자 그리고 고소득자 위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집중되었었다. 그래서 저신용자라든가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채널 그리고 수단들이 굉장히 제약받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고금리 대출로 어떻게 보면 몰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금융이 굉장히 국가 경제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고루고루 신뢰를 금융의 어떤 혜택과 그리고 금융에 대한 신뢰를 넓혀 나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편중된 금융을 펼쳐 왔었다. 그래서 서민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서민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사회적 어떤 책임에 대한 이행이 굉장히 어떤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어떤 우려 그다음에 또는 비판의 목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2017년 7월에 G20 독일 정상회담 시에 2017년 금융포용 행동계획이라는 걸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금융 부분을 평가할 때 금융 포용 관련한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 그리고 소비자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 정책이 얼마나 강화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시장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 포용이 어떻게 하면 증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논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어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면요, 결국은 금융기관이 금융의 어떤 자금 중개 기능을 정성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비생산적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공급이 되게 되다 보면 결국 그게 이제 성장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부분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결국 소득 주도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생산적 금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생산적 부문으로 너무 금융이 이제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즉 그런 부분은 이제 소비적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소비적 금융에서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수록 하는 법, 결국 그러한 쪽에 필요한 금융 시스템의 개선이라든가 제도 정비, 이런 부분을 생산적 금융이라고 합니다.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에서 스스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적 금융의 어떻게 보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다음에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용적 금융이라는 개념이 2017년 G20 금융에서 금융포용이 이제 의제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세계은행 김용총재죠. 김용총재가 보편적인 금융 접근성 비전에 대해서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 금융 포용에 대한 어떤 개념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포용적 금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금융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용을 증진시켜서 결국은 이 취약계층, 그다음에 취약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회들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을 포용적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소외가 결국 반대 개념이죠. 금융소외라고 하면 이제 제도권 금융으로서부터 이제 금융 서비스에서 완전히 이제 배제되는 현상을 금융소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금융소외가 이제 봉착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정한 가격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이 결국은 저소득층이 장기적으로는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을 굉장히 이제 높여주게 된다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에 부를 제대로 분배받거나 축적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굉장히 열악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과대화 부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취약계층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회보장 시스템에 결국적인 추가적인 부담이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금융소외 현상에 대한 개선 방향, 이 부분이 결국은 포용 금융의 방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그 안에 그림 보시면 금융 포용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왼쪽에 금융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로부터 완전히 이제 배제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에 이제 금융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결국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누리고 혜택을 이용함으로써 부의 증진, 이런 부분하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용적 금융의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용적 금융이 되려면은 결국은 그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금융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금융기관과 이런 소외적 금융소외계층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계층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금융의 어떤 이용 기회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 어떤 청소년이라든가 청년층이라든가 대학생 또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층과 같이 어떤 금융의 이용에 있어서의 제약이 있는 계층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미 제도권 금융에서 어떻게 보면 이용에 있어서 탈락되어 있는 계층, 그러니까 한계차주라든가, 그다음에 장기 연체자 또는 이미 이제 대부업 같은 대부 금융을 쓰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이런 계층까지도 어떻게 보면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 사회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결국은 이 생산적 금융, 앞에서 말씀드린 생산적 금융의 어떤 완성의 어떤 마지막 단계가 아니냐, 연결고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포용적 금융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포용적 금융이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최종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사회적 소외, 그러니까 결국 교육, 주거, 고용 등 이제 사회적 어떤 전반에 있어서 소외되는 현상, 이런 사회적 소외라든가 금융 발전, 그다음에 과다 채무,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 보호와 같은 약간 유사한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 포용적 금융이 어떻게 이제 차별화돼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인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산적 금융인데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어떤 정책적 노력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그 금융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인 자금 중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 이 세 가지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는 우선 창업을 촉진한다든가, 그다음에 성장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한다든가, 또는 서로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재기해서 이런 기업을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툴을 강화한다든가 라는 부분들이 이런 생태계 조성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금 중개 기능 관련해서는 각종 이제 금융의 어떤 자본 규제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소비적 금융에서 집중되어 있던 부분을 이제 기업 금융과 같이 생산적 금융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어떤 노력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 그다음에 굉장히 금융기관에서 보통 이제 담보나 보증 위주의 대출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떤 그 기업 본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동산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동산을 이렇게 담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이제 뭐 중소조선소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각 정책 방향이 추구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즉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으로 정책 금융이 어떤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뭐 혁신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핀테크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 내용과 일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담보나 보증이 없더라도 기술과 아이디어, 그다음에 어떤 지적 재산권이 제대로 평가돼서 그 부분이 결국 금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시스템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그를 위한 기술 평가
자체적인 어떤 모형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금융기관 자체의 어떤 금융혁신, 결국은 그를 통한 양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인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가장 많이 들으셨던 핀테크라든가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이와 같이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의 금융권의 일자리를 어쩌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어떤 노력들이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금융분야의 어떤 규제를 계속 완화하면서 이 분야 금융권 내에서 굉장히 이제 창의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신규 플레이어가 계속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 분야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재원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자본시장, 이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소득의 증대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창업 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각 성장 단계별로 성장 생애 주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해서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코넥스, 그 다음에 코스닥, 이렇게 기업의 성장에 맞춰서 이런 자본시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그러니까 ISE 계좌를 통해서 국민 전체적으로 이제 재산 증식이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 4번 항목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그다음에 뭐 저희 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 중에 하나고 저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가계부채가 근본적으로 어떤 경제에 계속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가계부채 연착륙을 이뤄내는 부분들에 대한 종합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7년도 10월 24일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홍코노미 1호를 보시면 이제 그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용적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민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해서 결국은 소득이 경제 소비로 연결이 되고 그게 경제 성장에 이끌어낼 수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의 어떤 이뤄낼 수 있는 이제 기여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금융혁신 추진 방안하고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생산적 금융이 결국은 혁신 성장에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그래서 창업, 성장, 회수, 재기, 이 각 단계별로 이제 창업이나 벤처 생태계를 육성한다든가, 그래서 성장에서는 모험자본이라고 하죠. 모험자본들을 확충해주는 부분들, 그래서 M&A라든가 사업 재편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자금을 벤처나 이제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지원하는 것. 그래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제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스닥 세일즈업 펀드와 같은 어떤 금융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노력들도 같이 살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가 이제 재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재기를 발목 잡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대표들의 어떤 연대 보증이 반드시 중소기업의 대출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폐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업자가 다시 재기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의 방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노력,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자본규제 개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규제 개편이라는 건 기존의 이제 개인 대출, 부동산 관련한 주담대 위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주담대, 그러니까 LTV가 높은 주담대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본 규제 등을 가한다든가, 그다음에 가계와 기업 대출의 어떤 가중치를 이렇게 차등화해서 예대율 이제 선정할 때 가중치를 이제 차등화해서 결국은 기업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그리고 급격하게 가계 부분에 어떤 신용 팽창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교재에도 나와 있는 가계 부분에 어떤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실제 개편 방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옆에 이제 구성의 오류 요 개념 정도는 좀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보통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담보도 취득한 상태에서 특히나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갑자기 너무 커지게 되면 거시경제적으로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소비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한다든가 하는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구성의 오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본연의 기능 강화를 하는 두 번째는 이제 정착금융의 어떤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금융이 이제 창업을 하거나 이제 벤처 이 기업으로 집중되면서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부분에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동산담보라든가 기술금융들이 좀 더 정교하게 어떤 모델들을 갖추어 놔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6페이지 보시면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과 기술금융 시스템 개편 방안 이렇게 보시면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동양생명의 그 육류담보대출이 이제 결국 사기죠. 이제 이중으로 담보가 잡히면서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금융기관들이 이런 동산담보에 대한 취급을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그 동산담보를 안정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는데 결국은 신금융기술, 결국 뭐 제 생각에는 IoT와 같이 이런 기술들을 이용한다면 이런 동산담보도 충분히 담보적인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즉 이러한 각종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동산담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업은행을 통해서 특례보증, 그다음에 특별 매입자금 등의 정책금융이 이 동산담보 활성화를 하는데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술금융 시스템,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어떤 매출의 어떤 성장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평가 시스템 내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이렇게 일원화될 수 있는 어떤 쪽으로 평가 시스템이 개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과 같이 지금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포용적 금융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인데 첫 번째는 서민의 어떤 금융을 이용함에 있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 그 다음에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각 계층, 그래서 취약 부문별로 결국은 청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영업자, 노년층,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기 금융연체자, 이런 부분 금융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마지막으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이 6가지 방향으로 크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과제 한번 보시면 일부 좀 볼게요. 그래서 법정 최고금리는 2월 8일 오늘이죠. 오늘 현재로 27.9%에서 24%로, 그래서 결국은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인 규제적인 어떤 개선책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서민금융, 그래서 7조 원 정도 규모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체 방지 및 연체자 보호를 위해서는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연체로 이어지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민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에서는 맨 마지막에 그 고령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그 수급 혜택을 이제 확대하는 거, 그래서 뭐 신탁 방식을 도입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령층이 어떤 노후의 어떤 자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자금이 마련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의 이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뭐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용 신용평가 체계 개선 부분도 있겠는데, 맨 마지막에 채권 추심 규제 정비, 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채권자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되겠죠. 이 부실 채권을 이제 바로바로 매각함으로 인해서 이제 채무자의 어떤 권익이 보호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제한함으로 인해서 채무자의 어떤 책임은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익은 보호하는 이런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뭐 국민자산 형성 지원 관련해서는 ISA 관련해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든가의 어떤 제도 개선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그래서 뭐 미소금융, 신보의 어떤 지원 확대, 그다음에 사회 투자 펀드 조성,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법정 최고 금리의 인하를 통한 저신용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자 기준으로 최고 금리를 24%로 내렸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금리로 인한 서민층,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적인 지원 체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부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또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민금융의 어떤 보완 대책으로서 불법 사금융을 굉장히 단속한다던가, 그다음에 서민 정책금융을 정책적인 이제 서민금융을 확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여체 채권의 신속한 정리, 즉 소액인데 장기적으로 연체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어떻게 보면 연체자의 어떤 금융에 있어서, 금융의 이용에 있어서의 어떤 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 연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중서 3번으로 중저신용자 금융환경 개선, 그래서 기존에 아마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1월 30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기존의 어떤 신용평가 어떤 등급 단계가 이렇게 등급제로 해서 보통 이제 10단계로 하죠. 이 부분을 점수제, 그래서 1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제로 이제 환산함으로 인해서 좀 보다 고도화되고 정밀화된 어떤 개인 신용 평가가 반영돼서 이런 불필요하게 어떤 고금리로 갈 수 있었던 어떤 개인들을 보호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개인 신용 평가를 정밀화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가격의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인 것이죠. 금융혁신 추진 방향과 이 포용적 금융의 정책 금융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 크게는 이 포용적 금융이라는 것은 서민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서민 취약차주 지원입니다. 그래서 서민 금융을 강화하는, 그래서 정책 서민 금융이라든가 사익돌 대출 같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최고 금리 인하라든가, 그 다음에 신용카드와 관련 수수료, 그래서 소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든가,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그 대출에 있어서의 가상금리를 임의적으로 어떤 명확한 체계 없이 관리하는 부분들을 이런 가상금리의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을 점검을 통해서 금융 이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다음에 재산 형성 지원, 그래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들을 확대하는 것, 다음에 연체 부담 완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해가지고 소비자 중심으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말로만 소비자가 중심이었지 대부분 금융기관 위주로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적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금융기관의 어떤 제도들을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재편하는 것, 그래서 규제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재편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하나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들어갈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 초에 좀 보셨겠는데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 어떤 혁신들을 이끌어내자라는 부분이 이 부분과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쪽에 CB4, 그래서 크레딧 뷰로 개인신용조회회사, 이 개념은 조금 여러분이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신용정보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이 부분을 결국 각 금융의 이용자의 개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체계, 이런 정보들을 다시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그리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그걸 이제 CB4 크레딧 뷰로 개인 신용 조회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요번 발표된 개인 신용 평가제도 개편 방안, 종합 개선 방안 안에 이 CB사들이 제공하는 기존의 어떤 등급제가 아니라 점수제가 되는, 그래서 점수제가 이제 1점부터 1000점까지 적용이 되고, 이제 거기서 제공하는 어떤 개인 신용 평가 정보라는 것이 향후 이제 1년 내에 90일 이상의 어떤 장기 연체 등의 신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수치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점수로 환산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념을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회적 금융,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신용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이런 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이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의 어떤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금융의 경우에는 결국은 창업이라든가 벤처 같은 이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자들과 관계형 금융을 형성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데가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해서 SVB의 금융기법을 어떻게 보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도 언급됐던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영업가치와 기술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업이 이제 각 성장 단계에서 보여지는 내재적 어떤 가치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가치 평가하는 어떤 시스템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실 기업은 그냥 계속 떠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제대로 된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부분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에 아까 이제 계속 나왔듯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담보부족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각종 동산, 그래서 뭐 원재료라든가 재고자산, 그 다음에 바드럼과 같은 이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담보부 대출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는 것이 은행의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런 자산담보부 대출이 중소기업 대출 중에 약 63%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 감안하면 저희 나라에서는 반드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노력 중에 하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용 대출, 즉 신용만으로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물론 표가 작긴 한데요.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이런 창업이라든가 성장, 도약, 그다음에 재창업하는 재기 이런 부분하고 금융의 지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용적 금융에 관련 은행의 지원 방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는 중금리 대출로 연간 신규로 공급하는 규모가 약 7조 원, 그래서 5대 금융이 금융그룹이 2.4조 원,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3.1조 원, 그다음에 여타 금융기관 등에서 1.5조 원에서 총 7조 원 규모로 2022년까지 이제 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금융기관, 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결국은 신용평가 체계가 굉장히 고도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룹 계열사 간의 어떤 정보,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비금융 주주사의 정보들을 결합을 해서 그걸 이제 빅데이터 같은 신금융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활용도 높은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자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다양한 중금리 대출 상품이 또 은행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굉장히 고객의 어떤 편의, 이용 편의에 있어서 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를 위해서는 조직 내에 어떤 전담 조직을 신설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교육들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금융 이용 편의성 확대인데요. 결국 금융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이 미치지 않는 금융의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에 이용해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령층을 위해서 시니어 브랜치를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고객을 위해서 점자 보안 카드 또는 보이스 OTP와 같은 이런 부분들로 어떤 금융의 이용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금융을 제대로 된 가격, 이제 공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서민 자산 형성에 대한 기여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 저소득, 그다음에 저신용자를 위한 우대금리 또는 대한 지원 또는 수수료 면제라든가 이런 각종 지원 체계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그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면 오히려 이제 자산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액 저축이라든가 소액 연금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통해서 자산 형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그래서 서민 금융 지원이라든가 금융 교육과 같은 걸 통해서 금융의 제도권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지원과 노력, 배려가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와 같이 정부 그리고 은행, 금융기관의 이런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에 대한 각종 제도적이고 그다음에 규제, 그다음에 상품, 서비스 이런 각종 큰 영역에서의 지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31페이지에 보시면 소득 주도 성장 관련한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득 주도 성장이 생산적 금융과 또는 포용적 금융과 어떻게 보면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핵심 경제 과제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같이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소득주도 성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저성장 장기화거든요. 이 저성장 장기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어떤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 주도로 성장하고 했던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이 수출 주도의 어떤 성장 전략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하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성장이라든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이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의 반대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윤주도 성장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활동 여건,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이 중심이 아니라 기업의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줌으로써 그게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는 건데, 앞서 뭐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이게 투자가 건전한 부분으로 됐었느냐, 그 다음에 고용을 창출했는데 기여가 있었느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이제 가계를 기존같이 이윤주도 성장에서 보는 가계는 결국 분배를 받는 분배 객체라고 보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제 그 가계가 성장의 주가 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 소득을 통해서 내수를 확충하고 결국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살펴보면 결국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되는 전세적인 세계적인 어떤 저성장, 불황이 이어지면서 그걸 위한 해법의 하나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 이론 측면에서 보면 결국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되고, 그게 결국은 규제 완화와 이어져서 어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소득이 중요하다. 결국은 노동소득이 총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들은 소비 위축이 결국은 경제 성장을 저하시켰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 분배를 개선, 즉 임금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임금 주도의 성장을 경제 성장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 분야에 관련해서 고용과 투자가 증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노동의 생산성과 실질 임금 증가로 들어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다음 장에 넘어서 맨 위에 실질 임금의 상승이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도의 흐름 방향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왜 임금주도 성장이 아니라 저희 나라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하느냐.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이라든가 비정규직의 비중이 타 국가, 선진국가 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원천의 소득, 이게 이제 소득이 제대로 된 어떤 분배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소득 중도 성장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서 2가지 측면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과연 이 소득주도 성장이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저희 나라 이제 경제 시스템에서 소득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체계를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고요. 또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이 결국 경제 성장의 어떤 주축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기존의 어떤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결국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 대안으로서 이런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게 이제 옹호하는 옹호론 쪽의 의견이라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성장이라는 것은 소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장은 소비가 주도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만 상실하게 돼서 결국은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력 동력을 악화시킬 거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팽팽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향후 문재인 정부가 이 소득주도 성장을 관련 어떤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도 같이 살펴보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과제 살펴볼 텐데요. 결국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그간 미흡했던 서민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 부분, 소득 지원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걸 뛰어넘어서 중산층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득 증대 전략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이제 방향성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득 증대가 소비 지출 증대로 이어지고 소비 지출 증대가 국내 어떤 생산이나 투자로 확대되는 이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어떤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순환을 촉진하는 요인은 계속 지원해주고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라든가 주거비용 상승과 같은 저해 요인들은 계속 제거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과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인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소득을 늘리더라도 이게 이제 결국은 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를 위한 혁신 성장의 노력이 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다양한 노력들이 결국은 목적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산적 금융, 그 다음에 포용적 금융, 그리고 이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의 어떻게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의 개념과 각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스스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논술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